마지막 발표는요. 융복합 신약개발 투자 트렌드라는 주제로 박시영 SBI 인베스트먼트 BH 투자본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 이사님은 단장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시영 이사님은 IBK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연구위원 그리고 CGS CIMB 증권 제약바이오 수석연구원 등을 하시면서 제약 및 바이오업계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배분에 많은 노력을 또 쏟아오신 분입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본부에서 주로 이제 신약이나 바이오 쪽 투자 담당하고 있는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융복합 신약 개발 트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발표할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회사 입장과 좀 다를 수 있고요. 아무래도 투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좀 이거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그 신약 개발 프로세스 앞서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서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는 아니고 좀 글로벌 어떤 투자 트렌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 사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 단계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고 이제 어떤 투자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슈레딩거라고 하는 아까도 잠깐 장표에 있었습니다만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I 기반 신약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벤치마크로 삼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 모델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와 디지털 어떤 융복합 트렌드가 부상하게 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하게 이제 그 산업계에서는 비용 감소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었고 여기에 발맞췄다기보다 이제 다른 궤에서 IT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그러면 이제 그 융합을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융복합 트렌드를 떠오르게 하는 어떤 배경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약사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신약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해왔고요.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페이어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보건 후생 비용을 좀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이제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없어도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 개념으로만 사실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는 70년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딥러닝 모델링이나 각종 AI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이 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그 딥러닝 모델링을 이제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포팅을 하는 각종 하드웨어 발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많이 용량이 커지고 이 AI 전용의 반도체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나 이런 그 전기 같은 이제 비용들이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빅데이터 트렌드가 나오면서 이제 의료 데이터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좀 통합되고 수집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노타입 피노타입 릴레이션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이제 어떤 환자의 유전자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이 환자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 환자의 가족력은 없는지 그리고 이 환자의 생활 환경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쪼개져 있어서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패턴과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노블 트렌드로는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IT 프로그램, 게임 같은 것이 실제로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이게 이제 FDA나 이런 데 허가를 받아서 약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이제 그 심전도 같은 경우에 가슴에 부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심전도를
측정해서 기존에 밝히지 못했던 어떤 심장 이상을 본다든가 하는 이런 새로운 영역들도 최근에 이제 좀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복잡하고 그리고 큰 비용들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기초 연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표적 도출과 이제 후보 물질 발굴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떤 환자가 병에 걸렸다. 그럼 이 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타겟, 그런 단백질을 표적이라고 하고요. 이 표적을 찾는 과정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게 됩니다. 이 표적과 결합하는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하겠고요. 요 과정 이제 아마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발굴된 물질을 저희가 이제 히트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냥 기본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효능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요게 조금씩 개량되면서 리드 그리고 캔디데이트 이런 순서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개선된 그 캔디데이트라는 물질을 가지고서 전임상 실험과 임상을 거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시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전임상까지는 주로 이제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은 자금이 좀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환자 한 명당 1억에서 2억 정도 임상 진행을 할 때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항암제만 해도 이제 3상 단계에 들어가면 몇백 명 수준의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상 실험을 하는 데만 200억, 300억 이상의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노력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임상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좀 줄일 것인가 하는 노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무어스 룰이라고 매년 반도체 용량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하는 이제 IT 업계 용어인데, 그걸 뒤집어서 이름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10억 불을 투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신약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950년대에는 100개 가까운 물질의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 2000년대에 이르면 10억 불을 투자해도 1억 1개 정도의 물질들이 나오는, 그리고 계속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신약의 물질이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큰 유효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어프로치들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 AI 전문가는 아닌데요. 간략하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컨셉에서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컴퓨터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은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을 사람이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그렇게만은 설명할 수 없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개념을 잡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단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우리가 AI 하면 떠오르는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고양이 사진을 주고서 이게 고양이 사진이냐 강아지 사진이냐 이런 걸 판단하게 하는 과정인데요. 추론의 어떤 기준들까지 그 프로그램 혹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레이블, 그러니까 답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줍니다. 그리고 이 답을 도출하게 되는 그런 요인들도 같이 주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같이 잡는 부분이 되고, 딥러닝은 요 과정을 알고리즘이 다 같이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고양이 이제 이게 이 머신러닝을 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트레이닝하고 이제 학습 과정이 있는데요. 이 학습 과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 사진 1000장, 강아지 사진 1000장이 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 레이블링합니다. 이 1000장은 고양이, 나머지 1000장은 강아지. 그리고 수염이 길면 고양이, 이렇게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 이런 답들을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고양이 사진을 주고서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분류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딥러닝 모델은 그냥 사진을 다 때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 강아지. 그럼 그 모델 자체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요런 기준을 충족하면 이건 고양이, 저거는 강아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주고 이제 물어보면 뭐 이 사진은 뭐 89%의 확률로 고양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진을 분류하느냐를 좀 알 수가 없어서 뭐 블랙박스 AI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는, 그래서 explainable한 AI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도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신약 개발하는 분야에서 AI라는 그 단어가 언급되는 논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시장 성장, 그러니까 연구 성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율입니다. 뭐 낮은 부분, 뭐 아직은 뭐 상당히 낮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0%에 가까웠던 그 비율이 2017년에 이제 그 발간되는 논문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비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업계 이 연구 분야에서도 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사 중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2017년도까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잠깐 그 이제 설립 자체는 조금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자도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의 갭을 두고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이 대형 제약사와 신약 AI 기반의 신약 개발사들 간의 공동 연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 그 다양한 상위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대형 제약사들이 그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의 수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유수의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큰 숫자로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AI를 이제 신약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영역을 보면 주로 이제 신약 후보 물질 도출에 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한 40% 정도가 이제 그 스몰 몰레큘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찾아내는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초기 연구 중에 새로운 타겟을 찾아내는 그런 영역도 한 28% 정도에 이제 그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적응증을 좀 살펴보면 단연 항암제 개발이 압도적인 비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질환 쪽입니다. 뭐 이 트렌드 자체는 뭐 AI 기반의 어떤 신약 개발에 의해서 조금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요. 실제로도 글로벌에서 이제 항암제와 이 신경계 질환 쪽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AI 기반의 제약사들이 특별히 포커스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다양한 여러 데이터들을 좀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과정들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 이런 케미컬 라이브러리, 이제 그 케미컬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어떤 새로운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어프로치들을 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믹스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어떤 물질을 처리했을 때 그 발생하는 그 유전자나 단백질 발현의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전히 상당한 부분의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AI만으로는 이 어떤 그 물질을 바로 임상에 태울 수는 없고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면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아마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그 이런 신약 개발을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포커스를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뭐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쪽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비율이 좀 큰 걸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는 회사들도 이제 소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주로 이제 어떤 회사들과 이제 그 투자된 규모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약 후보 이제 그 신약 개발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개의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주로 이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비용 감소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이
실제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한다거나 이 단백질 뭐 이 물질이 효능을 발생시키는 그런 표적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그런 과정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후보 물질 발굴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회사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임상하고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상 좀 그 실험을 좀 덜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비용을 좀 아끼는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결과를 좀 예측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지 않거나 아예 이제 물질을 좀 드랍하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공개된 자료에서는 조금 정말 이 회사가 이 전임상에 어떠한 역량과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조금 애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례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고요. 마찬가지로 임상 같은 경우에도 적합한 사례가 좀 없어서 좀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임상 시험에서의 비용 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가 짚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환자군을 선별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환자 한 명당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효능을 발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수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자군을 선별한다라는 게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상 시험 어떤 성공 확률도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몇 개 회사들이 이제 이쪽에 포커스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외부로 좀 오픈된 정보들은 많이 없다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돼서 이 시판 후에 투약 데이터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융복합 트렌드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니알리스라는 회사는 그 2015년에 설립된 미국 회사고요. 2017년도에 200만 불 정도의 투자를 포함해서 총 2.500만 불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유전체 데이터들,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기준이 다른,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숫자 데이터와 사람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의 성질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 안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낼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신생한 사업을 설립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회사이고요. 프리시전 라이프라고 하는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된 영국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 투자에 대한 이력이 좀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던 새로운 타겟과 그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질환에서 A라는 단백질이 그 질환의 후보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A가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같은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유전자 발현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밝힘으로써 어떤 물질이 작용했을 때 이런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를 거쳐서 이러한 효능이 나오겠다. 따라서 이제 요 물질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전을 연구하고 이제 신약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됐지만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회사가 아토마이즈라는 회사고요. 후보 물질 발굴을 하는 회사입니다. 2012년에 설립이 됐고 총 5,100만 불 정도 투자를 유치받은 회사입니다.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딥러닝 모델링이 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이 3차원 구조와 거기에 후보 물질이 결합되는 것들을 예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회사들이 이제 후보 물질 발굴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그 후보 물질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발표에서 말씀들을 주셨던 그 가속기나 뭐 엑스레이 그리고 또 크라이오 EM 등을 통해서 이런 구조 정보들을 좀 밝히는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구조 데이터가 단백질 전체적으로 다 규명되어 있지는 않아서 뭐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 정보 없이도 이런 결합하는 어떤 그 후보 물질이 결합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투약 후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뇨하고 이제 천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만성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만성 질환 환자들은 사실 약을 잘 안 먹습니다. 자꾸 빼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예후에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을 먹고 실제로 효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고요. 그 노보노디스크와 사노피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당뇨로 이제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이 메드트로닉이나 에버트와 같은 진단과 의료기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기업들과 이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인슐린 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인슐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찌르면 그 인슐린이 이제 투약되는 그런 자가 투여 의료기기인데 요게 이제 그 투약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이 메디트로닉의 가디언 커넥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 보내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연속 혈당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혈당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투약했을 때 혈당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 다 통합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고요. 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관리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질환의 어떤 건강해지는 부분 외에도 보험료의 할인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부가의 어떤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라는 회사는 이 흡입기에 연결되는 센서를 개발을 해서 이 센서와 함께 그 흡입기 투약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그 레스메드라는 회사에 2018년에 인수가 됐어요. 펀딩을 받았던 건 총 6,900만 불 정도고요. 2007년도에 설립된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앱으로 당신의 투약 데이터를 알려줍니다 하는 이제 회사인데 아까 제가 디지털 치료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비슷한 어프로치인 게 노바티스에서 나와 있는 이 천식 약과 요 기계를 같이 쓰면 상대적으로 천식 환자가 조금 더 효능이 그러니까 그 병이 더 잘 낫더라 해서 이 두 개를 동반 투약하는 걸로 지금 2020년 6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동반 투약이나 동반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신약 허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또 그 주목을 받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IT 기기들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는 아마 제가 지금 제가 파악한 수준으로는 뭐 지금 한 11개 정도인가요? 이제 AI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뭐 다른 기업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런 정도의 회사들이 있는데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그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이제 그 새로운 타겟을 찾고 바이오마커나 새로운 신항원들을 발굴하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을 좀 주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투자 트렌드를 보시면은 주로 시리즈 A나 그 이전 단계에 많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론티어나 메디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데이터가 없어서 라운드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18년, 17년에 설립된 걸로 고려해 보았을 때 아직 그렇게 투자 단계가 많이 프로그레스 되어 있다고는 좀 생각되지 않고요. 여기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총 377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어제자로 시총 1,7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 C 투자를 받았던 스탠다임은 이제 작년에 SK로부터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올해 주관사 선정을 하고 이제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AI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조금 더 초기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레딩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월 6일 날 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시총이 한 2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이걸 최적화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199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AI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는 회사였고요. 이후에 이제 이런 후보 물질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 기술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서 이제 콜라보하거나 자체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이제 신약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 AI
트렌드의 어떤 그 시장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지금 한 5개월 만에 시총이 한 3배 정도 올라서 현재는 한 56억 달러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이름들이 있는데 보시면 총 1억 9,3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시리즈 B, C와 E에서는 빌 게이츠 잘 알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경영자가 이제 투자를 해서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빌 앤 멜리스 게인다 재단이고요. 지금 최근에 주주 명부를 보면 여전히 한 1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데이비드 쇼라는 사람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그 AI 기반으로 그 주식이나 이런 투자의 어떤 기법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인데 이분이 역시 이제 시리즈 A에 투자를 해서 여전히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훌륭한 주주들이 있고 그런 이제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스마트한 주주들이 알아본 회사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 물질에서 이제 그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더 나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좀 더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겠다 하는 어프로치고요. 이것 자체로는 뭐 그 기존의 그 후보물질 발굴하는 회사와 크게 사업 모델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전통적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5,000개 정도의 분자를 가지고 4년에서 6년 정도 개발을 할 거를 우리는 1,000개를 가지고서 2, 3년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시장에 좀 주목을 그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다들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업 기간도 오래됐고 이제 그렇게 검증이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에 총 8,50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이제 6,600만 달러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해서 마일스톤이나 이런 연구비 같은 것들을 받은 것이 1,800만 달러로 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24%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콜라보레이션하는 프로그램도 2013년 9개에서 2019년 29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계약의 그 가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정 크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5개 정도 자체적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자기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뭐 단계는 이제 후보 물질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로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뭐 회사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이 기간들이 좀 단축돼서 이 결과들이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입증하게 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고객들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좀 더 상상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되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이 신약 개발하는 데 적용을 함으로써 자체 파이프라인까지 확보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좀 확립한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사업 모델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플랫폼 자체도 고도화시키고 자체적인 어떤 수익 모델도 가져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신약 개발 회사들이 좀 벤치마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게 왜 잘 안 되냐? 제약업계의 보수성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박사를 받을 때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어차피 다시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제약사들의 이제 손을 내미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적용의 케이스들이 늘어나다 보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좀 줄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사업들이 조금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AI 기반한 회사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면 이제 좀 아쉬운 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제약사들과 활발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IT 가이들이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쪽은 신약 개발을 하고 뭐 바이오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그 사고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딱 설명은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도 왜
그 제조업에 있는 분과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 사고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가령 IT 쪽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을 내줘도 제약업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돈을 들여 실험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의사소통의 간극이 좀 생기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들이 좀 많은 반면에 이 IT 회사들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어떤 소통에 좀 이런 어려운 면들도 좀 있어서, 이제 뭐 오늘 그 인력개발센터 분도 오셨지만 좀 그 둘을 이렇게 좀 매칭할 수 있는 인력들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도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상호 교류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다 보면 이 안에서도 많은 이제 그런 시너지가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